가격 하락은 뭔가 트리거가 없는 이상은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일부 상급지라고 했을 때 신고가 행진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 주요 고가 지역에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고평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일단은 무조건 참으셔야 된다.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 지금 가격이 이미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많고 26년 끝나기 전에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6.27 대책 발표하고 지금 벌써 2달이 이제 좀 지나갔네요. 그래서 기사 보니까 서울의 갭 투자 의심 거래가 87% 급감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고 시장 안정화의 신호로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가격을 결정하는 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줄인 거죠. 왜냐하면 대출을 최대 6억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갭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갭 투자를 하려면 이제는 뭐 최소한 10억에서 20, 30억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의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게 결국은 시장의 안정화,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니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사자세가 있고 이제 팔자세가 있는데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당장 뭐 크게 꺾이고 그럴 일이 발생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뭔가 트리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그냥 이런 상태로 아주 소수의 거래로 약간의 신고가를 치는 지역도 있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여쭤보면 지금 어쨌든 지금 거래 절벽인 상황인데 고강도 대출이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고 분양권, 입주권 거래도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 이런 그럼 거래 절벽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가격 하락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가격 하락은 뭔가 트리거가 없는 이상은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가 부동산 시장은 저는 이제 요즘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미국도 지금 주식시장이 몇 종목이 끌고 가잖아요. 나머지 종목은 지금 완전 다 빌빌대고 있는데 몇 개 종목들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보면은 고가 시장이 일부 시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서울의 대부분의 또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는 20일 전에 고점을 회복 못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 고가의 이런 시장들이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다. 좀 말씀하신 대로 대책 발표 후에 한 달 만에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다시 반등했는데 정부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 시장에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주택가격 전망 지수 반등한 건 사실인지랑 이런 우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거는 당연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살짝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선행 지표가 있어요. 선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하냐면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망하는 그리고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아주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매매 전세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요게 지금 매매 시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100보다 높은 상승인데 얘가 지금 7월 말에 100보다 확 떨어졌죠? 즉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근데 100보다 약간 작으니까 그래서 약간 약보합 정도로 시장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더 향후의 전망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매매가격 전망 지수가 지금 20년부터 25년까지 봤을 때는 최근 5년 동안은 좀 주택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나요?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정확합니다. 이 데이터.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맞아요. 이야기니까.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빅데이터가 모여서 이 지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선행하는 그래서 좀 더 미래의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전망하는데 이게 이 데이터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신고가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는데도 서울에 어디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면 여기 대장시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장시황. 대왕시장.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들의 지금 시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딱 들어가면 주식 차트처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의 S&P 500의 그뭐 보는 것 같네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요 네모난 게 시가총액. 요 네모난 게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빨가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상승, 파란색 하락, 그 다음에 까만색은 이제 보합. 근데 보시면 지금 레미안 원빌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7.6% 지금 올랐죠. 그 다음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여기도 지금 8.8% 올랐고요. 그래서 여전히 일부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여기서 이제 촬영장에서
지금 멀지 않은 마레프. 여기도 마레프. 지금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이런 데들은 여전히 지금 강세인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동네 위주로 네. 어쨌든 오르는 듯한 느낌이네. 서초구, 그렇죠. 강남구,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목동도 이제 좀 좋은 동네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서울의 상급지라 아니면 네. 중상급지라 불리는 것도 신고가 치는 곳들이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죠? 아니 이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될 텐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막 원래 6.27 대책 나왔을 때 이제 6억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강남 상구도 이제 끝났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현금이 뭐 무한정 있는 맞아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여기서의 끝났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래는 100명 있었으면 이 수요자가 한 10, 20으로 급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실제로 거래가 작은 것만 틀림없지만 이 대출 규제를 한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아주 작은 거래 속에서도 여전히 약간의 신고가 거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직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일부 상급지라고 했을 때 신고가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뭐냐면요. 지금 고가 시장이 계속 이렇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의 호황이에요. 이 두 시장이 지금처럼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한 이 고가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저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거기서 돈을 버신 분들이 뭘 사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럼 이제 저는 고가 시장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라는 신호라든가 징조가 뭐 있나요? 요즘 뭐 경기 침체가 사실 한 2년 전부터 미국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듣다가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벌써 경기 침체가 터졌어도 지금 진작 터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치가 경제를 뒤로 이제 밀어 올리면서 계속 이런 현상들이 지금 터지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신용경색을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나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투자 그루인 지금 하워드 막스도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일부 좀 버블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경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대출 연체율이나 경매 건수 증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엄청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뭔가 여기 결정적인 트리거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에는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지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해 가을 정도를 저는 계속 좀 보고 있는데 가을이면 이제 다 10월. 왔죠. 9월, 10월. 그래서 가을이 왜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경제에 안 좋았던 충격이 왔을 때는 거의 항상 가을에 왔거든요. 역사적으로 9월에 증시가 원래 별로 안 좋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및 지금 이제 환율이 또 다시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1,400원을 돌파를 하는 다시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뭔가 다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의 경기 침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전 세계가 지금 AI 이런 열풍 정도가 아니라 이 AI를 누가 좀 더 이 AI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이 권력 파워가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국가의 사활을 걸고 지금 AI를 어떻게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의 성장의 동력이 또 굉장히 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원래 예전 사이클에 비해서는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경기 침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27 대책 다시 여쭤보면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책 효과가 3에서 6개월에 불과하다고 이제 지적하던데 네. 그러면 이번 6.27 대책 역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의 고가 지역과 그 나머지 지역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대출 6억 해주면 갖고 있는 돈 몇 억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서울의 고가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꽤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갑자기 없던 돈 몇 억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출 6억으로 완전 묶어놨잖아요. 그 이상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 더 지났다고 내가 없던 몇 억이 생겨요?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효과는 아니고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자체가 절대로 늘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상승하는 거
이거는 작은 거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것들이 시장의 왜곡 현상을 저는 좀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 거는 일부 지역에 몇 건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어쨌든 상승이 찍혀버리니까 맞아요. 이거 627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는 거구나. 맞습니다. 정부가 이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기사가 나올 텐데 그럼 이제 대출 규제로 서울 진입이 아무래도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하남 등 경기도 인접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옆세권 아파트 가격의 신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라 풍선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네. 6억 이하짜리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날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방금 얘기하신 이제 경기도 하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경기도 하남의 지금 월간 거래량 데이터예요.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에 620건, 7월 달에 지금 235건. 그러니까 지금 촬영 일자가 8월 28일이니까 거의 다 이제 신고가 된 거거든요. 네. 7월 달 같은 경우에. 근데 7월 달에 지금 가격대별 거래량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0억 이하의 아파트가 그래도 26건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7월 달에는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15억 이하 짜리도 343건에서 지금 117건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억 이하. 그래서 5억에서 9억 사이. 이 아파트도 이제 보시면 요게 지금 한 6월 달에 200건 정도 되는데, 요게 7월 달은 지금 106건 정도 되거든요. 이걸 봐도 일단은 고가 거래, 특히 이제 10억 이상 아파트는 정말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억 이하짜리도 확실히 전체적인 건수는 확실하게 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일부 기사에서 얘기하는 뭐 옆세권 아파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이제 극소수의 일부 이야기인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올해 9월부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거의 시작할 분위기인데 파월도 이제 이야기했죠, 연준 의장. 그럼 한국도 어느 정도 따라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매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금리 인하는 어쨌든 집값 상승에는 플러스적인 요소이긴 하니까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왜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한국도 금리 인하를 될 텐데, 제가 예전부터 항상 주장을 했지만 금리를 내리는 중간이 아니라 금리를 다 내려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가 이제 저는 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아직은 미치긴 힘들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역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당히 저평가고 정말로 공급이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 말 안에 2026년 말 안에 지방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내 집 마련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이때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집값이 저평가되고 공급이 없는데 금리 떨어지면 집을 사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땐 꼭 집을 사야 된다. 26년 말 안에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26년. 말 안에. 상당수의 지방 지역은 정말 꼭 집 사셔야 돼요. 이때 집 못 사시면은 정말 후회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자, 그러면 집값 얘기해 주셔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 시장 요즘 불안도 맞물려서 2026년에서 27년에 더 큰 폭의 집값 상승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올해 9월에서 이제 12월 4개월 남았고 내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 전망해 주신다면. 네. 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공급은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3년 동안요, 26, 27, 28년은 40년 만에 지금 사상 최악의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거예요. 공급은 부족하다. 네. 자, 그럼 이제 수요가 문제죠? 자, 그런데 수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고 굉장히 중요한데, 고평가 시장이고 또 대출 6억까지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수요가 붙기가 한계가 있는데, 지방 시장은 이미 저평가된 곳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부터는 제가 울산 얘기를 계속 했었고, 올해부터는 제가 대구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울산도 좋아지고 있고, 대구도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방 지역들도 내년 어느 지금을 바닥으로 해서 다 이제 올라가기가 너무 훤히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 제가 사실 뭐 집 사라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제가 올해 지금 2번째 집을 제가 지난주에 또 제가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왜 제가 이제 집을 좀 이제는 좀 사야 되냐. 근데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요게 이제 1990년부터 연도별 아파트, 신규 아파트 공급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26, 27, 28년까지는 어때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29년인데, 요거는 이제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고, 요 다음 건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이거를 합해도 공급이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사상 최악의 공급
절벽 사태가 와요. 이런 일은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불을 끼얹는 일이 최근에 2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 먼저 그거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자,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요. 이게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코로나 때 이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이때 2년 동안에만 25%가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요 30% 이상이 증가했어요. 공사비가. 자, 그런데 앞으로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아요. 공사비 올라가는 건.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이 제로 에너지 규제입니다. 요게 지금 6월 30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지금 민간 아파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거고요. 그래서 고성능 단열재, 이중 창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이게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필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공주택 아파트 공사비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최대 8%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정인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 이후분부터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를 고성능 단열재도 써야 되고 이중 창호도 써야 되고 한마디로 더 공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게 생긴 거고 네. 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최근 통과된 바로 노란 봉투법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업이나 건설업이나 제조업, 조선업 이렇게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는 노란 봉투법의 영향이 아주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도 최소한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개 하청 업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이나 파업을 이제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이게 다 뭐예요? 비용이 폭증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동 분쟁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공사비, 금융비용이 증가할 거고 분양가까지 상승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자, 시나리오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상 상승률 5%, 이게 이제 낮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공사비 지금 한 10%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공사비가 대형 파업이나 현장 봉쇄 막 이런 일이 생기면 공사비가 최대 15에서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돼도요, 지금 세대당 공사비가 지금 확률이 제일 높은 약 10%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게 2억 3천이에요. 공사비만. 땅값이랑 뭐 기타 비용들 다 빼고요. 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규제와 이 노란 봉투법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는 더더욱더 올라가게 됐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안 좋죠. 그나마 분양가가 올라가도 서울의 고가 시장 이런 데 좋은 시장은 비싸게 팔아도 비싸게 분양해도 분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은 안 좋은 지방시장은 분양이 힘들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위기가 안 좋은 대부분의 지방은요, 신축 공급이 더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 25년 동안의 건설 공사비 지수 데이터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크게 올랐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 한번 크게 올랐는데 앞으로 또 크게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이 제로 에너지와 노란 봉투법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저는 훨씬 더 얼죽신 시대가 저는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기도 일부랑 지방의 신축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엄청나게 좋은 투자가 기회가 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4월 달에 사고 제가 8월 달에 지난주에 산 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자, 지방에도 이제 아파트 지으려면 제로 에너지 규제에 들어가고요. 노란폭도 영향 받습니다. 분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저평가된 지역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대다수의 지방 지역은 올해 말이나 내년 어느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대바닥 찍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공급은 아주 작아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내 집 마련을 안 하셨거나 혹시라도 전세 살 거 고민하시는 분들,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시고요. 그리고 전세도 이제 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데이터를 결합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자, 요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전국의 매매 전세 수급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가 100보다 위에 있으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보다 전세가 수요가 많으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공급이 40년 만에 사상 최악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은 데가 대구인데요. 대구도 130 정도 합니다. 대다수의 100보다 높다는 얘기는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공급보다. 전세가 부족하군요. 그렇죠. 전세가 지금 부족해요, 수요에 비해서. 근데 앞으로 새 아파트는 더 없어. 네. 그럼 전세 수급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내후년에 보세요. 27년에 보면 전부 다 한 150 위로 다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갈 거고 이것들이 매매가를 또 엄청나게 밀어 올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26년 말 안에는 26년이 끝나기 전에는 지방의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웬만한 지역은요. 반드시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건가요? 지금인 지역도 있어요. 네, 지금인 지역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무릎 밑에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릎 밑에서. 근데 지금 이미 발바닥인 지역도 있고 근데 그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년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릎일 것 같거든요. 네, 치고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도 한 무릎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말 안에는 꼭 좀 내 집 마련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수도권만 딱 쳤을 때는요? 수도권만 했을 때는 일단 거품이 없는 지역은 강남 고가 시장 빼놓고 서울도 저는 그렇게 외곽 지역은 거품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종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때와 안 올 때 시나리오가 좀 다른데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온다. 그러면 서울도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도 지금 대표님의 의견은 지금 당장보다는 경기 침체가 오는 시나리오를 좀 더 보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 근데 더 떨어지고 이렇게 뭐 계속 기다리자가 아니라 그때 26년 말까지는 이제 사긴 사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럴 때는 수도권 외곽 지역, 그 다음에 상당수의 지방 지역은 내년 말 안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올해 이제 9월에서 12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뭘까요? 글쎄요, 저는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어느 즈음에 뭔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적으로 좀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연말에도 일단 환율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이제 관세 이슈가 사실 거의 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로 인한 관세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충격이 이제 아마 이제 한두 달 뒤부터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바뀌고 저는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환율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잘 좀 지켜보시면서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뭐 2차 규제를 지금 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정말로 경제가 살아는 판을 저는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 살아는 판이 깨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자칫 이런 시기에 뭔가 좀 정책 잘못 펴면은 진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뭔가 좀 시장을 너무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보다는 조금 워워해주는 저는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줘서 묶는 이것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수요만 딱 줄이는 거니까. 근데 이거보다 뭔가 세서 당장 뭔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저는 지금같이 불안불안한 시장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앞으로 네. 3년 전국의 사상 최악의 공급 절벽 시대가 확정되었다라는 코멘트 한번 해주셨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공사비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다. 그에 관련해서는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공사비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26년 이후로 27년부터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의미시로 이 데이터를 얘기하시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대표님은 그동안은 이제 하락이란 이런 얘기를 굉장히 훨씬 더 좀 비중이 높았는데 이전부터 뭐 26년에 27년부터는 집을 사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의 강도가 좀 더 높아진 느낌이 드네요. 네, 이제는 이제 확실한 상승론자로 변하는 김기현을 보시게 될 거고요.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곧 있으면 상승론자로 이제 변할 것 자, 같아요. 이걸 보세요. 제가 작년에는 울산만 얘기했죠. 맞아요. 네,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울산 대구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상당수의 많은 지역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이런 대세 상승이 오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27년부터는 굉장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5년 넘게 만에 집을 샀잖아요. 네네. 지금 벌써 두 채 샀잖아요, 지금. 최근에 올해 몇 월에 샀다고 하셨죠? 4월에 샀고 지금 8월에 샀고. 네.
그리고 올해 말 내년에는 더 많이 살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부동산 투자 제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 능력, 체력,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성격만 좋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운이 좋으면. 자,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의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이 모든 게 다 좋을 때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5년 동안 참았다니까요. 많은 분들은 하락론자 김기현 대표를 알고 있는데 상승론자로 바뀌고 있는. 근데 이거 여기서 그럼 요거 근데 하나.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역 아니에요. 자, 지금 사도 되는 지역은 어디죠? 지금 사도 되는 지역을 제가 네, 이전에는 울산 옛날에 과거 얘기해줬고, 이제는 올해 초나 상반기는 대구도 얘기했었고.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지역을 이렇게 공개 영상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울산도 사고 싶고 대구도 사고 싶어요. 네. 근데 정말 저라고 제가 무한정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어떤 세금도 감안해야 되고 자금도 감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온라인에서 사실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이번에 향후 가장 떡상할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리쇼 김기현 대표님께서 특별 무료 강연을 이제 9월 20일 토요일 날 준비하셨다고. 이거 무료인 거죠? 네, 무료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 네. 9월 20일 이제 1부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맞습니다. 110명이 신청할 수 있고, 2부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또 110명 신청할 수 있는 네. 강남구 네. 이제 세택에서 합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날 뭐 짧게 어떤 이야기 하실 건가요? 제가 왜 다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을 샀는지.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기는 떡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유망 지역을 조금 더 방송보다는 훨씬 더 오픈하겠네요. 모든 걸 다 거의 다 오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이제 행사가 강연이 뭐 무료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신청 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더 자세한 거 오픈하겠지만, 살짝만 그래도 한 군데 정도, 여기는 좀 괜찮아 보인다, 한 곳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대구에 집을 마련하지 아직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경기 침체가 오면은요. 더 떨어질 거예요. 아무리 저평가가 돼도. 네. 근데 저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조금 더 올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도 경기 침체가 오면 떨어지지만 금방 회복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년 말 안이 타임적으로 봤을 때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지역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 지방에 거의 모든 지역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도 내 집 마련하기 좋고요. 뭐 충남도 좋고 다 좋아요. 사실 안 좋은 데가 없어요, 이제. 네. 그러면 요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집값을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이셨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서울로 예를 든다면 서울 집값이 어쨌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제 상승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 네. 하라고 얘기하면, 아니 뭐냐? 네. 김기훈 너 원래 하락 얘기한 사람 아니었냐? 네. 지금 상승을 얘기하라. 아니 이미 올랐는데 지금 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서울의 고가 지역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심한 날은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너무 심해요, 지금. 원가도 안 나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지방의 지금 부동산이 너무나도 저평가되고 공급은 작고,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신축 공급은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 부동산 시장이 내년 어느 즈음, 올해 말 내년 어느 즈음을 대바닥으로 앞으로 계속 몇 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고가 지역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와서 좀 가격이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좀 전세 시장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데, 현재 전세 공급 물량도 구조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전세 수급도 지금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공급이 이제 없는 상황인데, 투자자 유입 감소와 맞물려서 앞으로 전세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날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전세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전세가.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수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앞으로 신규 공급이 지금 40년 만에 지금 사상 최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전세 대출이 문제인데, 빌라나 다세대 시장은 지금 전세 대출을 또 한다라고 지금
28일부터 또 규제가 지금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여전히 지금 안 좋지만 아파트 시장도 다르거든요. 네. 앞으로 뭐 전세가 올라가든 그리고 월세가 올라가든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는 월세가 조금 더 계속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지금 임대차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전세 기반이 탄탄하던 강남 상구마저 월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월세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그러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까요? 자, 이 데이터가 이제 강남 3구의 매매 시장 거래량, 전세 시장 거래량, 월세 시장 거래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매 시장도 출렁출렁하면서 올해 6월 달에 꽤 지금 거래가 많이 됐고요. 근데 매매가 거래가 제일 작죠. 누가 제일 거래가 많냐면 전세가 여전히 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세 시장이 거래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고 월세도 거래가 최근에 한 2022년부터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월세도 여전히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세보다는 거래가 작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은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보다는 크지만 지금 월세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 입주 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엔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과 입주하려는 세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신축 단지의 월세 전환도 그럼 더욱 빨라지는 걸까요? 네, 지금 전세 대출이 지금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금을 치르는 집주인이나 세입하려고 하는 세입자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월세로의 전환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럴 확률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만기금 다가오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전세 연장과 주택 매수사에서 고민이 깊을 텐데 2, 3년 뒤를 내다봤을 때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자,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공급이 상당히 문제긴 한데요. 정말로 이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입니다. 자, 서울을 보시면 이게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제가 1990년부터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26, 27, 28 정말로 공급이 작죠. 자, 그리고 요거를 확정이 아니라 전체 공급 물량으로 좀 데이터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요. 서울은 26년과 27년 그리고 28년까지도 이 3년은 공급이 확정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30년 중에서 공급이 제일 작죠? 이거는 사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공급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빨리빨리 좀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세 매물은 어때요? 전세 매물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진짜 거의 26, 27, 28년은 서울에 새 아파트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저는 없진 않다. 있을 수 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을 하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순식간에 전세 수급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전세가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만 없다라면은 지금 공급 사이드만 놓고 보면은 서울은 엄청난 폭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 사람을 성격 능력 체력을 봤을 때 일단 성격 데이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공급 사이드만 봤을 때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수도권 기준에서 때 같은 가격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구축 아파트란 거면 경기도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좀 어느 게 나은 선택일까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저는 분석을 할 때 제가 매수를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보거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고요. 그 다음 공급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봅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정말로 지금은 이제 한 채 한 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호재까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뭐 서울 외곽이냐, 외곽 구축이냐, 뭐 수도권의 좋은 핵심 지역의 신축이냐를 고민하실 때 여기에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 4년, 5년 뒤에 교통과 어떤 일자리에 이 데이터가 많이 바뀌는 핵심 호재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만약에 그럼 자금이 부족하다면 동네 수준을 낮추더라도 대단지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좋은 동네의 소규모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꼭 집어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제일 무난한 선택은 뭐냐면 내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만한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 아파트다 만약에 잘 팔릴 수 있다. 그러면 뭐 이 소규모의 규모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300세대 이상 되고 역세권 바로 앞이다. 그러면 그런데도 부동산 거래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괜찮고 아니면 뭐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대단지 이런 지역도 저는 괜찮은 거야. 근데 관건은 어찌됐건 내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만한 아파트를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정부가 근데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제외한 공급대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러한 정책 방향에 그러면 시장 안정에 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당장 기여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공급하고 싶다라고 해서 금방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공 시작하고 준공까지, 입주까지도 지금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해도 이거는 정말 아무리 빨라도 3년이고요. 5년, 6년, 7년 뒤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는 앞으로 3년이 지금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공급난, 새 아파트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딴 건 몰라도 일단은 전세가는 올라갈 확률이 정말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상기 신도시라든가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시장의 경우는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진작했어요. 이거는 이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사실은 진행이 했어야죠. 이전 정부에서 원래는 3기 신도시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26년, 27년쯤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이제 좀 지금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 플러스 또 요즘에 실거주 요건 강화로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 매물 나오기가 어려졌는데 이런 점이 전세 시장 불안을 더 가중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전세 매물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말 이런 대책들을 펴낼 때 시장을 너무 이렇게 거래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기나 투자 심리가 들어간 매매 시장이 아니라 특히 임대차 시장. 그래서 전세나 매매 시장, 이 시장을 잘못 건드리면은 상당한 좀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거는 이 정책을 펼쳤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도 생각을 하지만 풍선 효과라고 하죠. 후폭풍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고민하셔서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임대차 시장 더더욱도 그렇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장이 정말 엄청난 지금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유형별 또 시장 한번 분석 여쭤보려고 하는데 6.27 대책의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오피스텔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데 이런 분석과 또 다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분석도 공존하는데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자, 오피스텔 시장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시장도 23년에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2025년부터 오피스텔 시장도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7월 달인데 아직 7월 달 다 집계가 안 됐는데 아파트 시장 같은 거래가 엄청나게 위축이 됐는데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죠? 그래도 여전히 거래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오피스텔 시장은 괜찮구나. 그리고 오피스 시장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보시면은 한 202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거래나 월세 거래가 비슷비슷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23년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23, 24, 25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월세가 미친 듯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시장은 이제 전세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 완전히 월세화 시대가 지금 시작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피스텔은 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각종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는데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처로서의 오피스텔의 매력과 한계는 뭘까요? 자, 먼저 오피스텔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만한 부동산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말 그대로 동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현금 유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거래량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 오피스텔 거래량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오피스텔 거래량은 어때요? 매매 거래량. 그러니까 보시면 아파트는 시장이 좀 좋으면 이렇게 이게 거래량이 막 출렁출렁하면서 거래가 많잖아요. 즉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어때요? 최근에 거래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매매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텔 투자는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월세를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세권에 바로 인근에 이런 데에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률이 좋고 공실의 리스크만 없다라면 이런 곳에 월세 수익 받는 거에 투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 네. 아파트들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최근 시장 변화 속에서 각 부동산 유형별 투자의 유의점은 뭘까요? 빌라와 오피스텔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빌라 시장은 지금 이번에 이제 전세 대출 규제가 지금 8월 28일부터 들어가면서 빌라 시장은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아마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빌라 시장에 역전세 문제가 상당히 좀 대두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 빌라 시장이 좀 더 직격탄이 오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와 다세대 시장은 정말로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런 걸 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거는 정말 좀 조심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항상 황금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그게 잘못된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좀 압구정, 성수,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의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이러한 공사비 상승이 향후 아파트 분양가와 일반 조합원의 부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제로 에너지 규제 있죠? 그 다음에 노란 봉투법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원 분담금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그만큼 만약에 시장이 지금의 상승세가 고가 시장의 부동산이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좀 올라도 저는 여전히 잘 팔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관건은 뭐냐면,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좋다, 그럼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분양가 좀 오르는 거는 그렇게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이제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혹시라도 떨어진다. 그때는 이제 조합원에 대한 분담 금액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리고 반포일 때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면서 잠원동의 소규모 단지들까지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옆담지 효과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전반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고가 시장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사업성이 좋으니까. 돈 되네?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은 없고,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될 돈이나 이런 혜택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나 지금 코인 시장, 그래서 신흥부자들은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고가 시장이 여전히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여전히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확률적으로 경기 침체 확률이 좀 올 수 있고 굉장히 지금 경제가 위태위태한 상황이니 한번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비사업을 통해 또 최고 49층, 65층 등 초고층 아파트 건립도 추진되고 있는데, 초고층 재건축이 가져올 도시 경관의 변화, 주거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초고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동네에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어디 살아,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고. 반포의 몬베일리 같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나오는 건데, 저는 향후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고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변수, 그리고 앞으로 커질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라고 봐요. 얼마 전에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요, 지금 고가 아파트를 130억 현금 주고 샀습니다. 어디요? 저기 이태원이요. 한남동. 나인호 한남?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신고가에 거래한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고가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어떤 투기나 투자 수단으로서, 그다음 자금 출자도 조사를 안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지금 막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강남이 강남일 거다라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강남도 가격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강남일 수밖에 없다. 저 공사비 급등과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향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도 뭐 재료 에너지 때문에 한 5에서 8% 오르고, 그 다음에 노란 봉투법 때문에 한 10% 가까이 올라도 이거는 15% 정도 공사비가 오르는 거고요. 공사비가 전체 아파트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정도 돼요. 지방 땅값이 싸니까.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정도 합니다. 근데 서울은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니까 뭐 정말 비싼 데는 뭐 한 25%, 30% 정도의 공사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까지는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은 시장이 여전히 신고가를 치고 있고 비싸게 분양을 시켜도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데,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와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옛날 아파트는 땅값이 다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사업성이 정말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개발 재건축은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은 어느 정도의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 아파트를 입주하기까지는 10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나도.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올라가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27년에 경기 침체가 갑자기 하반기에 터져요. 그러면 아파트가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그 좋던 사업성을 순식간에 다 까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들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또한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자칫 공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청업체가요, 최소한 수십 곳에서 수백 곳이라니까요, 건설업체는. 그러니까 이런 하청업체들에서 원청에 뭔가 이런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다 이제 리스크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 이주택자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올해 9월 12일 한국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나 투자 기회만 좀 찝어주신다면요? 서울이나 이렇게 좀 고평가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요, 일단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서울이요,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2020년 저금리 대출 받았던 분들이 5년 지나면서 이게 원래 금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출이자가 한 2%였던 게 지금 4%, 5%까지 올라가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고 지금 이제 경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저는 내가 이미 살 때부터 저는 승패가 결정이 난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요, 정말 쌀 때 사야 됩니다. 저평가되었을 때. 그래서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 주요 고가 지역에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고평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일단은 무조건 참으셔야 된다. 매수하시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 경기도 일부의 저평가된 지역들, 그 다음에 나머지의 전국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이미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많고 26, 27, 28년에 공급이 확정적으로 지금 부족할 거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26년 끝나기 전에 무조건 내 집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미 무릎 밑이라서 지금 사도 괜찮지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때 집을 사면 이제 어쨌든 그 이후로는 집값이 사상 최악의 30년, 40년 만에 공급 절벽이니까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한 겁니다. 자, 분산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역도 분산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분산할 수 있잖아요. 저는 확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이미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저는 조금씩 사고 있는 거고,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막 사진 않는 거죠. 하지만 내년 말 안에는 어느 정도 저는 결과가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든지 안 오든지. 네, 그래서 26년 하반기까지, 26년이 끝나기 전까지가 저는 최고의 부동산 매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차 이제 부동산 하락 논자에서 상승 논자로 바뀌고 있는 김기현 대표님. 다음번에는 또 어떤 정도의 강도로 얘기해 주실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오늘만의 여성님은 김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